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 혹은 지난달에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으면서 가격표를 보고 한숨을 내쉰 적이 있으실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올랐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차피 넣어야 하니까 그냥 카드를 긁으셨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스친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왜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 거지? 진짜 이유가 뭐야? 뉴스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라고 짧게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국제유가가 왜 오르고 그게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려 8,000km 이상 떨어진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여러분의 지갑 속 지폐를 하나씩 빼앗아 가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인과관계 사슬로 꿰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아마 뉴스에서 중동 분쟁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채널을 돌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곧 내 월급 통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뼛속 깊이 이해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첫 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지던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10월 7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전례 없는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로켓 수천 발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쏟아지고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공격하면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인질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공습과 지상군 투입이 시작되고 중동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시청자들은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안타깝다. 저 사람들은 또 싸우네.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뉴스를 끄고 나서 그것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나비의 날갯짓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대 위에서 직접 싸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만 볼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진짜 배후 세력을 봐야 합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영향력을 꺾고 자신들이 중동의 패권을 쥐겠다는 야망을 수십 년째 키워온 나라입니다. 이란은 이를 위해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무장 세력들을 촘촘하게 키워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세력들 각각은 마치 이란의 팔다리처럼 중동 전역에 배치되어 이란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대리 전쟁을 수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란이 이 조직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이 아닙니다. 자금, 무기, 정보, 훈련, 전략적 방향성까지 모두 이란의 손에서 나옵니다. 즉,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한 축으로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서방 세력들을 다른 축으로 하는 중동판 대리전이자 패권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 전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 세계 경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나여서 몇 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무기는 총도, 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핏줄을 직접 겨누는 것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주목한 바다, 그것은 홍해입니다. 홍해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좁고 길게 놓인 바다입니다. 이 바다의 남쪽 입구, 예멘과 지부티 사이의 좁은 해협을 바브엘만 데브 해협이라고 합니다. 너비가 불과 30km에 불과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장 짧은 백길, 즉 수에즈 운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항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5%가 이 홍해를 통해 움직입니다.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유럽으로, 유럽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아시아로 오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목이 바로 이 수에즈- 홍해 루트입니다.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원유의 상당 부분도 이 길을 지납니다. 후티 반군은 바로 이 목줄에 손을 뻗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멈출 때까지 이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실제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일부 선박을 납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관련 선박으로 한정지었던 공격 대상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미국 선박, 영국 선박, 심지어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상선들도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는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 스위스의 MSC, 프랑스의 CMA-CGM 등 전 세계 해상 물류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해운사들이 하나둘 홍해 운항을 잠정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기업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로 배를 띄우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배가 침몰하고 선원이 사망하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운사들이 선택한 대한항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 희망봉을 우회하는 길이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가 원래라면 인도양에서 북쪽으로 올라와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로 진입하면 됩니다. 이 경로로 가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거리가 대폭 단축됩니다. 수에즈 운하가 뚫리기 이전의 시대, 유럽의 선박들이 아시아까지 오기 위해 아프리카 남단을 빙들러가야 했던 그 고통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수에즈 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항로가 막히면서 배들이 다시 그 먼 옛날의 길,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를 택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할 때보다 항해 거리가 약 3,500km 이상 늘어납니다. 항해 일수는 약 2주 가까이 더 길어집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배가 바다 위에 떠있는 시간이 2주가 더 길어진다는 것은 그 배를 운항하는 데 드는 연료비가 그만큼 더 든다는 것입니다. 수십 명의 선원들에게 주는 급여가 2주치 더 들어갑니다. 선박에 드는 보험료, 특히 전쟁 위험 지역에서 전쟁 지역이 아닌 희망봉 항로로 전환했다 해도 전반적인 해운 보험 비용이 급등합니다. 항구에서 다음 항구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 한 척이 소화할 수 있는 운항 횟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전체 물류 처리 능력 자체가 감소합니다. 이 모든 추가 비용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운임에 반영됩니다. 홍해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아시아-유럽 구간의 컨테이너 운임은 단기간에 2배,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유럽으로 컨테이너 하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불과 몇 주 만에 수천 달러씩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운임 폭등은 곧바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 그리고 유럽에서 부품과 소비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의 원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업들의 원가가 오르면 제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 즉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1차 나비 효과, 홍해 봉쇄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물가를 올리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입니다. 홍해와 수에즈 운하 봉쇄가 세계 무역에 심각한 차질을 준 것이라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 세계 경제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에서 중동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 끝, 오만과 이란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이 해협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제일 좁은 곳은 폭이 불과 38km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수원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좁은 물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디 좁은 물길을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무려 20%에서 30%가 하루도 빠짐없이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석유를 세계로 수출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을 1억 배럴로 잡을 때 그중 2천만에서 3천만 배럴이 매일 이 38km 폭의 해협을 지나 세계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전 세계 액화천 연가스 LNG 물동량의 약 30% 이상도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가 이 해협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은 인류 문명이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의 대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 경제는 산소 공급이 끊긴 것처럼 서서히, 아니 급격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이 전쟁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 해안 전체가 이란의 영토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해협 인근의 대규모의 고속함정, 기뢰, 대한미사일 기지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과시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닫겠다는 협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란이 이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군사 기지를 직접 공습하거나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이란은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아 서방 세계의 군사 개입을 막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고 통과하는 유조선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으로 위협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만 톤의 원유를 싣고 항해 중인 유조선의 선장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해협을 통과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조선들이 발을 묶이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와 UAE와 이라크에서 하루하루 뽑아 올리는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이 하루아침에 2030% 줄어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국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단기 봉쇄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현재 배럴당 7,080달러 수준에서 순식간에 12만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장기화 시나리오에서는 배럴당 2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것은 1973년의 1차 오일 쇼크, 1979년의 2차 오일 쇼크가 재림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1973년 오일 쇼크 때 국제 유가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불과 4배 오른 것만으로도 당시 전 세계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선진국들에서 차량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줄이고 실업자가 폭증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일 쇼크의 여파로 한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고도로 연결되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21세기 경제를 향한 충격입니다. 그 타격의 규모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에너지 위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까요? 먼저 한국의 에너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측면에서 그야말로 제로에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채굴되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원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원유 수입량의 약 70% 이상이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 나라들의 원유가 나오는 출구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가스를 이용하는 LNG 발전의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LNG의 상당 부분을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입합니다.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이 공급도 위태로워집니다. 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중동 원유와 가스가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체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유소 기름값입니다. 현재 리터당 1,700원 안팎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순식간에 2,000원을 넘고 2,500원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리터당 3,000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폭등합니다. 매달 주유비로 10만 원을 쓰던 분이 갑자기 20만 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 소득의 감소입니다. 써야 할 돈이 갑자기 2배가 됐으니 다른 소비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값 인상의 파급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석유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연료가 아닙니다. 석유는 거의 모든 산업의 원료이자 동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여러분이 구매하는 모든 물건들은 트럭을 타고 배송됩니다. 경유 트럭입니다. 경유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그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여러분이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는 배달비가 오르고 쿠팡에서 택배비가 오르고 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의 가격이 일제히 올라갑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를 키우려면 난방을 해야 합니다. 이 난방 연료가 기름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농산물의 생산 원가가 오릅니다. 마트에서 파는 딸기 한 팩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비닐하우스 농민 입장에서는 기름값 폭등이 곧 생존의 위협입니다. 어업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조업 비용이 오르고 생선 가격이 올라갑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수산물의 가격도 함께 뜁니다. 제조업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들은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와 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원유와 가스에서 나옵니다.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경쟁 기업들보다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기업의 수익이 악화됩니다. 한국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가스 발전의 비중이 높은 한국전력은 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연료 비용 급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미 천문학적인 적자를 쌓고 있는 한전이 더 이상 요금을 억누를 수 없게 되면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월 10만 원이었던 전기요금이 15만 원,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 식당, 빵집, 카페 등은 고스란히 이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릅니다. 기름값, 식료품값, 물류비,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는 상황.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 비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려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물가가 오르면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이미 높은 가계 부채를 짊어진 한국 가구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늘어납니다. 집 사려고 대출받은 분들, 사업 운영 자금을 빌린 자영업자들은 숨이 막힙니다. 내수 경기는 더욱 위축됩니다. 사람들이 이자 갚기에 바빠서 소비를 줄이면 장사가 더 안 됩니다.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드니 직원을 줄이거나 임금을 동결합니다. 실업이 늘고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 최악의 조합!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경기 침체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는 금리를 낮춰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는 금리를 올려 돈을 걷어들이면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두 가지 처방이 서로 충돌합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침체합니다. 어떤 약을 써도 부작용이 생기는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에 경제가 빠지는 겁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10년 이상 스태그플레이션에 늪에서 허우적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격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는 것도 환율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위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중동 위기,
그로 인한 에너지 충격,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악화. 이 조합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가 귀해지고 원화가 넘쳐납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원달러 환율 폭등입니다. 한 달러를 사는데 1,400원이었던 것이 1,600원이 되고 1,800원이 되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2,000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유 수입 비용이 더욱 가중됩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가가 오른 데다 환율도 오르니 한국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비용은 2중, 3중으로 치솟는 겁니다. 기름값 인상이 단순 산술적인 상승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이유입니다.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 IMF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직관적으로 아실 겁니다. 1997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위기는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미 국제 정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높은 신흥국 시장인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는 것은 거의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맞으며 하락합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것도 주가 하락을 부채질합니다. 항공사는 비싼 항공유를 써야 하니 수익이 줄고, 화학업체는 원유 원가가 올라가니 마진이 줄고,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비용이 오르니 이익이 줄어듭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미래 이익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곧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퇴직연금을 주식형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주가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자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압박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커지고 수요가 줄어들며 집값 상승세가 꺾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분들에게는 이자 부담 증가와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란이 이를 지원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무역선들이 홍해, 항로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이 폭등합니다. 물류비 상승이 전 세계 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간 갈등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합니다.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비용이 폭등합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치솟고 물류비, 농산물 가격,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수출 기업들의 원가가 올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됩니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폭등합니다. 환율 상승이 에너지 수입 비용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합니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를 덮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얇아지고 주식 자산이 줄어들고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자영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8,000km 밖의 전쟁이 여러분의 지갑을 터는 경로입니다. 중동의 총성 한 발이 결국 우리의 밥상, 우리의 통장, 우리의 노후까지 흔드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된 세상의 냉혹한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절망하고 손을 놓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대비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 경로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 위기가 현실이 되기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화 자산에만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해하고 자산을 다양한 통화와 형태로 분산하는 것, 에너지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는 에너지 관련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금, 원자재 등 실물 자산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채 규모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동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현명한 자산 방어 전략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됩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원 다변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역할 확대, 전략적 석유 비축량 증대, 중동 이외의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 이런 정책들이 왜 단순한 환경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 정세를 지식인들이나 보는 어려운 이야기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국제 정세는 곧바로 여러분의 주유비, 전기요금, 밥상 물가, 대출 금리로 연결되는 가장 현실적인 생활 정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모른 채로 당하는 것과 알고 준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중동은 멀지 않습니다. 그곳의 사막에서 뽑아 올리는 석유가 우리의 차를 달리게 하고 우리의 공장을 돌리고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하는 한 중동은 언제나 우리와 한 몸입니다. 그곳에서 총성이 울릴 때마다 그 소리는 태평양을 건너 우리의 귀에도 들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총성의 파장은 이미 우리의 지갑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세계를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주제였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이기에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중파 뉴스에서 이 깊이로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콘텐츠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 내용을 꼭 알아야 할 분이 계신다면 영상 하나만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류 언론이 겉핥기로 지나치는 국제 정세의 민낯과 우리 삶에 직결되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